이분과도 함께 얘기를 나눠봅니다. 상상이증권의 신월투자전략팀장 모셨습니다. 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네. 예, 마찬가지로 저희- 시장 얘기를 예, 시장 해봐야 얘기. 될 저희가 것 뭐 같은데. 네. 이제까지 했던 얘기하고 뭐 비슷한 얘기를 또 하겠지만 또 전문가님 따라서 또 생각이 좀 그럼요, 다르고 다양한. 저희는 다양한 얘기를 네. 듣고 싶어 하니까 네. 우선 어떤 얘기부터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내일 금통위가 있고요. 네. 어제 국회 업무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연준 FOMC 의사로 경계심 등이 작용을 하면서 어제 미국장이 상당히 좀 출렁거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채 금리가 지금 주요 만기물별 기준으로 네. 10년물과 30년물을 제외하고 모든 레벨들이 4%에서 5%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어요. 네. 그리고 미국채 10년물은 3.9% 초중반까지 네. 올라간 상황에 있습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은 수익률 곡선이 역전되고 왜곡되어 있는 상황은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네. 점은 예. 여전히 통화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네. 그 상황 속에서 레벨이 올라간 것은 통화 정책의 긴축 기조가 좀 더 장기화될 가능성이 시장이 다시 한번 받아들이는 그런 소화하는 과정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가운데에서 증시는 아무래도 긴축에 대한 부담감이 여러 산업들에 좀 영향을 미쳤고 또한 뭐 소매 관련된 업종은 가이던스를 하회하는 동시에 어떻게 보면은 실물 경제 지표에 있어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PMI가 예상치와 전월치보다 개선되는 모습들. 이 미국 경제가 너무 견고하다. 그러면은 결국 연준이 지금 12월에 제시했었던 최종 기준금리 레벨에 대한 부분이 5.1%니까 네. 지금 기준으로는 두 번의 금리 인상이 더 남아 있다라는 네. 것인데 만약 3월에 다시 S&P에서 5.1이 아니라 5.3, 5.4까지 올라간다라면은 터미널 레이트가 한 번 더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감 네. 그리고 우려가 다시 한번 확장되고 있는 그런 흐름 속에서 내일 우리나라 금통위까지 맞이해야 할 그런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의 변곡점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특히 저는 좀 와 닿는 게 생각도 좀 못했던 건데 사실 진짜 일드 커브가 움직인 것보다는 그냥 이렇게 올라갔네요. 네,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형태는 그대로입니다. 그대로고. 네, 지금, 1년물 네. 정도 6개월물에서 네. 1년물 사이가 가장 정점에 네. 있고요. 뒤로 가면 막 장기로 가면 갈수록 내려가는 형태는 그대로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거의 3주 전에 FOMC 이후에 지금 2년짜리가 70bp가 올랐는데 네. 결국 보니까 뭐 이렇게 막 찌그러지고 뭐 이렇게 변한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쭉 네. 올라갔네요. 그렇죠. 근데 그냥 그대로. 그렇게 된 거는 네. 해석이 뭐니 해도 장기화된다고 본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2월 FOMC 라이브 방송에 나왔을 네. 때는 그 파월 연준 의장의 디스인플레이션 발언으로 네. 점철되었던 3주 그- 동안 분위기 완전히 바뀌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정말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 이후부터 너무 모든 지표들이 좋게 나왔고 네. 연준의 듀얼 맨데이트가 네. 물가 안정과 네. 완전 고용인데 물가 안정도 잘 아닌 것 같고 완전 고용도 너무 계속되고 있으니 이 부분이 물가를 안정화시키지 못한다라면 결국에 궁극적으로 경제에 해를 입힌다라는 그런 인식하에서 정책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시장의 안도감이 불안감으로 급변한 그런 지금 2월 달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전체적으로 뭐 장단기 금리 차이가 줄었다든가 그런 것도 아니고 지금 2년 10년도 그대로 80bp에 그대로 있고 네, 맞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올라갔다. 네, 다만 한 가지 제가 보는 지표가 미 국채의 장단기물 금리 스프레드에 있어서 2년물 대비 10년물 금리 스프레드, 네. 3월물 대비 10년물 금리 스프레드를 많이 보는데요. 네. 미국채 3월물 대표적인 양대 스프레드에 차감을 한 것이 3월물 대비 2년물 금리 네. 스프레드입니다. 네. 3월물 대비 2년물 금리 스프레드가 역전이 된다. 그렇게 되면 연준이 금리 인상을 한 역사가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유독 연준이 늦게 정책적인 대응을 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난 6월 말 그러니까 1년 한 9개월 전이
150bp 플러스였고요. 네. 그러니까 2년물이 3월물보다 150bp, 1.5%포인트가 높았는데 네, 예. 작년 말이 1bp였습니다. 네. 1bp. 1bp. 거의 없었다 그냥 이거죠? 똑같았던 네, 거죠. 똑같았죠. 그랬다가 1월에는 이제 역전이 완연하게 나왔습니다. 네. 그랬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불안하다 보니까 2년물 금리가 많이 오른 거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10bp 레벨까지 축소가 되었어요. 그렇네요. 역전폭이. 예, 예. 이 말인즉슨 시장이 결국 연준은 금리 인상의 후반부인 것은 맞는데 다시 역전폭이 커졌다가 좁혀졌다라는 것은 시장이 연준이 더 세게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야? 한두 번이 아니라 두세 번? 그렇죠. 그 이유에 대한 부분도 조금씩 열어두자라는 인식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 상황으로 커브에서 유의미하게 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네요. 예. 다음 얘기 좀 해보면 우리나라에서 달러원 환율도 좀 네.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1,300원을 또 찍고 네. 네. 달러 강세가 다시 좀 재현되나? 네. 이런 생각도 드는 지금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작년에 되게 이슈가 되었었던 네. 단어가 강달러가 아니라 그렇죠. 킹달러였죠. 달러, 뭐 갓달러 네. 많이 갔습니다. 네. 그랬는데 지금의 상황은 킹달러에 대한 그런 달러로의 수요가 집중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어느 정도 연준의 정책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집중하는 모습들, 그 가운데에서 달러화에 대한 부분을 타 통화가 제어하지 못하는 형국이다. 비교적 상대적인 강달러 형국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제일 강달러에서 유의미하게 우리가 짚어봐야 될 부분은 신흥국, 취약국들에 대한 소버린 리스크가 벌어지느냐 아니냐인 부분인데요. 네. 어떤가요? 지금 잠재적인 취약국, 터키나 이런 남아공들에 대한 CDS 프리미엄은 좀 비교적 안 좋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관심은 이제 우리 달러가 원 달러 환율이 1,300원 넘었고 작년 가을 겨울에 1,400원대도 찍었기 때문에 이렇게 강달러의 모습이 재현이 되고 한번 하다가 네네. 하루에 10원, 20원 정도씩 오르면 1,400원 다시 갈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다행스럽게 지난해에는 원달러 환율이 올라갈 때 CDS 프리미엄이 우리나라 소버린 CDS 프리미엄이 30에서 40pp였다가 60에서 80pp 레벨까지 올라갔었어요. 네. 다행히도 지금은 40pp 레벨 내외에서 여전히 등락을 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소버린 리스크에 우리는 좀 비껴나가 있다. 그래도 최근에 원달러가 그러니까 원화가 전체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예. 전월 말, 예. 1월 말 대비 주요 통화 대비해서는 예. 지금 약 4.9% 그렇죠. 절하가 되었고 타 통화가 보통 1에서 2%씩 예. 절하가 되었거든요. 그럼 이게 신용 쪽의 문제가 아니라면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특히 이런 예, 이유가. 예. 네. 첫 번째는 이 우리나라 통화를 프록시로 보는 현상이 네. 작년에도 강했었고 네. 올해도 여지없이 드러나고 있고요. 프록시라 하면 이제 예. 어떻게 보면 선행 지표의 선행 지표요.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글로벌 경제.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신흥국들의 무역에 관련된 예, 부분들이 예, 예. 우리가 중간재 기지 역할을 하다 예, 보니까 중국 통화하고도 엮이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중앙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네. 같고요. 두 번째는 올 1월에 원달러 환율의 절상폭이 너무 컸어요.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이 많이 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많이 네. 떨어져 갖고 많이 올라왔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상황에서는 또 많이 오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약하다 이렇게 보지 말고 그냥 상대적으로 더 변동성이 크다 이렇게 네, 봐야 되나요? 맞습니다. 네. 변동성이 큰 이유는 결국에 어떤 점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 네. 대외 요인의 개방형 경제 구조를 지닌 대외 요인에 대한 변수의 민감도가 높은 국가의 통화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고, 두 번째는 수출에 대한 부분이 결국 우리 경제를 먹여 살리는 부분인데 4개월 연속 역성장하고 있고요. 특히나 수출의 핵심은 반도체이지 않습니까? 네. 12월까지의 지수 기준으로 물량 지수는 1개월 역성장을 했는데요. 금액 기준으로는 3개월 연속 역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량보다 금액이 더 빠르게 빠지고 있다는 점은 우리 경제의 상반기에 여러 가지 난관들이 조금 대내외적으로 펼쳐질 수 있다라는
점이 되겠죠. 물건은 그나마 파는데 돈을 그만큼 많이 못 가져온다라는 것은 그런 점에 있어서 약점인 것이고, 무역 수지 역시나 에너지 가격과 수입에 대한 부분이 뭐 그렇게 많이 늘진 않지만 수지가 네. 적자가 지금 약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에 네. 있어서는 다소 좀 긍정적이기보다는 좀 악재가 둘러싼 환경에 있다 보니까 이런 변동성이 조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1월 달에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 통화보다 원화가 좀 원달러가 네. 많이 빠진 거는 맞는데 사실 2월 달에 올라가는 속도는 빠진 것보다 더 빨리 올라가는 거는 네, 있기는 그렇습니다. 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연준에 대한 부분 예. 그 스탠스와 예. 한미 금리 역전에 대한 폭 예. 불안감 예. 거기에서 최근 들어서 채권 시장에 있어서 지금 작년 말 대비해서 올해까지 약 7조 원 이상 빠졌거든요, 돈이. 작년의 트렌드는 주식은 순매도, 채권은 순매수. 투자, 네, 예, 순매수죠. 예, 예. 그랬는데 1월부터 완전히 바뀐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개인 얘기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전체 전체적으로. 외국인 투자의 아, 외국인? 네, 예, 외국인의 예, 예. 주식과 채권에 대한 아, 포지션이 예, 예. 바뀌고 있고, 1월이 아무래도 국고채에 대한 부분이 돌아오고 있는데 지금 빠지고 있는 부분은 통환채와 금융채인데, 금융채는 어떤 일반적인 뭐 카드 캐피탈 같은 여전채가 아니라 특은채로 아마 분류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빠질 겁니다. 네. 국채는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 여기서 국채마저도 뭔가 포지션이 매도로 전환이 되고, 국채 선물은 계속해서 지금 팔고 있기 때문에 좀 외국인의 입장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채권 시장에 돈을 들어오기보다는 나가는 흐름이 앞서 있다라면은 제일 불안한 것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고 채권 시장에서 만기가 도래했을 때 재투자하지 않으면서 그냥 돈을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 가장 악순환의 고리의 첫 번째 부분인데, 지금 그 부분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조금 불안하다. 워닝 시그널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역 쪽뿐 아니라 지금 자본 이동도 지금 원달러에 그렇게 호의적이지는 않다. 네, 맞습니다. 그렇네요. 예. 자, 그렇다면 짧게 마지막 그러면 어느 정도 선까지를 상방 뭐 기준으로 좀 보십니까? 이 단기적으로. 네, 어제 미국장이 조금 제 네. 생각보다 조금 더 오른 것 네. 같고요. 물론 그 전날이 대통령의 날 휴장이었기 네. 때문에 좀 변동성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한 1에서 2% 정도,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105포인트를 터치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기결되겠고요. 네. 거기에서 연동되고 있는 게 21년 이후부터 지금 2년간 네. 달러 인덱스와 미국채 변동성 지수인 무브 인덱스의 상관계수가 0.96에 달합니다. 네. 그런데 2월 FOMC 전후까지는 11개월 만에 100포인트를 하회했다가 네. 2월 첫 주부터 100포인트에서 110포인트까지 올라갔고 네. 달러 인덱스도 올라갔어요. 네. 여기에서 동시에 조금 더 올라간다라면은 원달러 환율의 상승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달러 인덱스가 104에서 105 레벨을 좀 상단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더 갈지에 대한 부분은 연준의 코멘트들 좀 봐야 되겠고요. 네.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에 대한 부분, 내일 금통위가 있기 때문에 어떤 스탠스가 나오는지도 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뭐 CDS, 무역, 뭐 채권, 외국인의 채권 움직임 이런 것들도 좀 있지만, 그래도 뭐니 해도 달러 인덱스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내일 스탠스다 이렇게 네, 정리하면 맞습니다. 그래서 금통위 얘기를 좀 해볼게요. 되겠네요. 네. 네. 그 동결 얘기가 네. 기존에는 좀 많았는데 분위기가 이렇게 되다 보면 좀 고민이 많아질 것 좀 불안한 같다라고 거죠, 네, 지금. 네.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그 금토협에서 채권 전문가 66%가 동결 예상한다라고 했고, 그 언제 한 겁니까? 이거 아마 한 열흘 전 정도부터 해서 일주일 전까지 취합을 했던 것으로 아, 보여지고요. 근데 지금 그 이후에 더 나빠졌잖아요. 네, 이제 분위기가 좀 그렇습니다. 네. 애널리스트 폴도 지난주 후반에서 주말까지 많이 예,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조금 더 안 좋아졌죠. 네. 그래서 애널리스트 폴은 한 8대 2 정도로 동결과 동결? 인상으로 예. 나뉘어졌는데 네. 시장 금리는 한 6대 4 정도인 것 음. 같아요. 지금 어제까지 감안하면 반반이겠네요. 네. 다행히 왜 금통이 이틀 전에 국회 업무 보고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원래 항상 그러나요? 네, 계속 그렇게 일정이 겹쳐 있더라고요. 국회의원들부터 안심을 시키나요?
예. 그런데 어제 다행히 이제 장 후반에 그 부분이 열렸었는데 네. 면밀히 점검해서 금리 인상의 기조를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겠다라는 멘트가 나왔고, 그게 무슨 말인가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네. 국회의원분들께서 뭐 정파에 따라 달리 질문을 하시겠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인상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과 최근에 나오는 것이 야당 층에서는 재정 정책을 좀 풀어서 경제 성장률이 워낙 떨어지고 그렇죠. 있는 것 같으니까 네. 좀 하자는 예. 식으로 통화 정책은 어느 정도 하고, 제가 모든 것을 다 질문을 기억하는 것은 네네네. 아닌데 유독 이제 질문이 돌고 돌더니 재정 정책도 조금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으로 통화 당국 수장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저기 한국은행이 할 일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예. 이제 돌고 돌아서 그런 질문으로 가서 역시 이제 국회의원분들의 그 말솜씨에 감탄을 좀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고려하면은 긴축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스탑하라는 뉘앙스가 깔려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하기 위한 질문인데 네, 그 답이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네, 네 알았어요. 좀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답한 건가요? 네, 알았습니다. 좀 부작용이 있는지 한번 면밀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금리 인상 기조는 필요하고 금리 인상을 하지 않았을 때 물가 안정이 안 되면 경제에 미치는 해악이 워낙 크니 어쩔 수 없었고 지금부터는 조금 국회의원분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점검하겠습니다라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럼 약간 올리는 거를 상당히 신중하게 하겠다 이런 네. 정도 봐야 되겠네요. 그리고 변수였던 것이 지난 금통위가 4대 2로 결정이 되었거든요. 네. 인상 4, 동결 2이니까 그 멘트까지 나오면서 그러면 이번에는 인상이 1 또는 2, 동결이 4 또는 5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장 막판에 우리나라 국고채 금리는 쭉 좀 빠졌습니다. 네. 그런데 워낙에 최근에 금리 레벨이 많이 올라가서 네, 어제는 너무 올라서 오늘은 오를 것 같아요. 네, 그 3.7 레벨 근처까지 네, 갔었거든요. 예. 근데 우리 FMC 그 전후에는 금리가 너무 빠져서 국고 금리가 3.1까지 맞습니다. 내려갔었습니다. 네. 기준금리가 3.5로 올라갔는데 역회리를 감안하고서라도 일단 금리 인하에 배팅하는 모습이 네. 나왔다가 지금은 금리 인상하면 어떡하나라는 게 운용력들, 플레이어들의 지금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는 자산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 금통위가 굉장히 기추가 그러게요. 주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목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금통이 별거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자율이 확 올라버리니까 네. 어떻게 될지 좀 그렇네요. 네, 그리고 내일은 수정 경제 전망 네. 네. 나오거든요. 물가는 지금 3.67 정도 지금 해서 한 3.56 정도로 내려갈 것으로 보여지고요. 성장률이 한국은행은 1.7을 제시했는데 기재부가 1.6%를 이번에 연초에 제시를 했습니다. 네. 보통은 기재부가 우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 더 높게 하는데. 네. 예. 열심히 하겠으니까 이게 전망치이자 네, 목표치입니다. 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기재부가 1.6을 딱 제시했어요. 한국은행 내리겠네요, 그네. 내릴 겁니다. 네. 근데 1.6으로 내릴지 네. 1.5로 내릴지에 대한 좀 불확실성이 있고요. 이걸 많이 내리면 시장은 어떻게 보는 건가요? 시장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네. 혹시 많이 내린다면? 1.5 이하로 내리게 될 네, 경우에는 물가보다는 경기에 신경을 쓰겠구나. 그러면 연준의 스탠스가 또 하나의 변수이긴 하지만 좀 우리가 다르게 갔겠구나. 금리를 그렇게 잘 안 올리겠구나. 네, 많이 못 올리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금리 레벨이 또 하향 조정이 될 가능성이 그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미국 금리가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는데 네. 미국 금리가 오른다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있어서 올리겠지만 오를 때 그러니까 내릴 때는 말고 올릴 때 우리는 잘 못 쫓아갈 수도 있다. 이런 거에 진짜 근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우리는 미국 경제만큼 견조하지가 못하고요. 못하니까. 경제 심리 지수는 지금 1년째 떨어지고 있고 경기 선행 지수는 지금 100포인트를 하회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지표들은 내려가고 있는데 근원 물가는 4.8%까지 올라갔습니다. 물가는 지금 하반기에 3%대로 충분히 진입하고 하반기 중에 4분기에는 2% 후반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경로를 간다라면은 물가에 대해서는 현재의 금리 수준으로도 어느 정도 잡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 잘 모르겠지만 그 정도는 될 것 같고
경제가 생각보다 더 안 좋으면은 빨리 물가에서 경기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시장의 인식이 먼저 선반영이 되겠죠. 그러니까 내일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냥 한쪽만 생각해보면 한쪽은 네. 무조건 반대니까 어쨌든 그런 쪽으로 경기가 나쁜 거를 많이 걱정을 하게 되면 네. 금리는 많이 안 올라가는 쪽으로 가지만 원 달러는 많이 올라가겠네요. 그러면 이자율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불안감이 여전히 계속 그러니까 있습니다. 뭐 어느 쪽으로 해도 다 좋을 수는 없는데 네. 그러니까요. 그렇네요. 지금 뭐 그런 상황이다. 예. 물가와 경기 중에서 어느 쪽으로 좀 더 무게감 있게 네. 내일 기준으로 네. 보게 네. 될지에 따라서 맞습니다. 시장이 또 그러니까 미국하고는 달라질 것 약간 같아요. 결이 다르네요. 네. 미국도 역시 물가와 경기를 갖고 보는 건데 미국은 나름대로 뭐 골디락스니 해서 연착륙 할 거라고 보는데 우리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가 조금 더 약하다. 경기는 좀 취약할 수 조금 있다. 약하다. 네. 미국보다 우리가 약하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되네. 예. 그래서 결국 수출이 빨리 언제 반등하느냐 이거 그렇죠. 제일 그렇죠. 키포인트로 봐야 될 것 그게 같습니다. 중국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팀장님 나오실 때마다 부동산도 좀 한 번씩 정리를 해주시잖아요. 네. 요즘 상황은 어떻습니까? 정부 정책의 효과가 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 그 송파구의 가장 큰 강동구의 큰 단지였죠. 거의 완판으로 갔고 주요 신규 사업장의 분양이 조금 순조롭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준공후 미분양이잖아요. 네. 아직 통계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23년 1월 기준으로는 한 7.5만 호로 추정이 되고 22년 말은 6.9만 호가 약간 안 됐거든요. 이게 주로 지방인 거죠. 네, 지방이 주로 많은데 이제 수도권도 좀 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준공후 미분양이 10% 초반인 7,500호 정도예요. 그런데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는 준공후 미분양 때문에 빈집에 입주할 사람이 없다라는 게 가장 핵심이었고 보통 좀 안 좋으면은 20에서 40%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10%대예요. 이 말인즉슨 지은 게 문제가 아니라 신규 사업장이 잘 안 돌아갔다. 네. 이 말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청약이나 뭐 PF 보증을 확대한다든지 이런 거였고요. 지금 1분기에 PF 유동화 관련된 부동산 PF 관련 유동화 증권 만기가 40조 원을 넘겼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인 거죠. 돌아가고 있다라는 네, 걸 네. 보여주고 만기가 짧아지면은 PF가 워낙 짧게 발행이 되기 때문에 만기가 줄어들어야 되죠. 그러면 아마 이 속된 말로 곡소리가 나야 되는데 작년에 부동산 발 PF로 그렇죠. 엄청 결과 그래서 걱정했으니까요. 그 네. 만기가 돌아오면 돌수록 줄어들었다가 네. 다시 1, 2월부터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건 이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고 신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아주 최악의 상황은 좀 지나가고 있다. 네. 그리고 준공후 미분양 비율이 여전히 10%대 초반인 아까 것은 높은 게 아니다. 높은 게 아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 정책의 효과가 조금 나오고 있다라는 그러면 사실 점이죠. 어떻게 보면 저희는 잘 모르니까 준공후 미분양 얘기 막 나오고 무섭긴 하지만 그 레벨이 공공 이상하게 보면 그렇게 높은 거 아니다. 네. 그리고 신규로 되는 분양이 어렵다. 네. 분양이 어려우면 당연히 분양이 줄어들 것이고 네. 그러면 물량이 줄어서 시장은 다시 정상화로 네. 갈 수, 그러니까 PF도 많이 안 해도 되고 네. 그러니까 좀 낮고 네. 그리고 줄어드니까 또 집값도 다시 올라가니까 정상으로 가고 네. 조금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근데 부동산 사이클이 길다라는 걸 그렇죠. 인지를 해야 되는 네, 거죠. 네. 지금 입주 물량이 대구, 인천, 주요 경기도 하기야 폭등이라고 얘기했던 게 지금 몇 달 전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입주 때문에 공급에 대한 압박이 강한 것이고요. 지금은 결국에 경제의 금융화 현상으로 인해서 PF가 잘못되면은 금융시장이 망가지는 게 아니라 건설사와 취업 시장까지 망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막고자 되게 정책을 집중했던 것이고 그나마 정책의 효과가 있다. 최악의 네. 바닥은 찍었다라고 네. 봐야 되고 말씀하신 그 효과는 지금이 아니라 한참 있다가 1년 반에서 2년 있다가 신규 사업장이 줄어들었으면은 공급의 물량이 줄어든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고 지금은 입주 물량이 23년은 평균 이상, 24년은 평균 이하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적은 것은 아니다. 네.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SS 사이클상 부동산이 가장 늦게 인플레에 반영했기 때문에 네. 턴어라운드 하는 점도 좀 느릴 예, 것이다. 뭐 그런 라고 거는 말씀드립니다.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 정책의 효과를 조금씩은
있어서 최악은 막았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네, 지금 맞습니다. 상황은. 최악은 막았다라고 저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정책은 항상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닌데 요번에는 그래도 좀 막았다 이렇게 봐줘야 되는 거네요. 네, 상상이증권의 신월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